안녕하세요. 우리는 아이를 낳는 것을 출산이라고 하는데요. 새로운 생명이 이 세상에 처음으로 나오는 순간이자 삶을 시작하는 단계이기도 해요. 생명의 탄생은 언제나 경이롭습니다. 생명이 탄생하는 그 순간이 얼마나 놀라운지 경험해 보신 분들은 더욱 피부에 와닿으실 거예요. 한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그 순간, 모두의 축복을 받으면서 마냥 기쁘기만 할 것 같지만, 사실 그 어느 때보다 위급한 상황들이 많아요. 출산은 아이와 산모 두 명의 생명이 모두 걸려있는 일이다 보니 가장 긴박한 순간이기도 하거든요. 저희 어머니는 매일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산부인과에서 근무했어요. 간호사로 일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순간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경험했다고 할 수 있죠. 너무 바쁘고 정신없고 가슴이 철렁하는 위험한 순간들도 많지만 아이가 태어나 첫 울음을 터뜨리고 아이를 품에 안아든 부모님들의 얼굴을 본 순간 그런 건 다 잊어버리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 역시 그런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간호사를 꿈꾸게 되었는데요. 사실 제 친어머니는 아니었지만 제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이고 누구보다 닮고 싶은 사람이에요. 친어머니가 아니라고 하면 혹시 아버지가 재혼을 한 게 아닌가 싶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 역시도 저와 친가족이 아니에요. 저는 어린 시절 보육원에서 자라게 되었는데 아이가 없던 부모님께서 우연히 저를 입양하게 되었거든요. 제가 보육원에 보내졌던 것은 3살쯤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보육원에 있을 때 선생님들에게 들은 적이 있거든요. 할머니의 손을 잡고 왔다는데 그것도 전혀 기억나지 않아요. 3살 때 일을 기억하기란 쉽지 않죠. 할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몹시 아프시다며 저를 맡겼다고 해요. 할머니도 나이가 너무 들어 아이를 키우기에는 역부족이라며 보육원에서 대신 키워달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지 어머니가 아팠는지 자세한 사연은 모르지만 그때 저를 맡기로 온 할머니의 말에 의하면 그런 이유로 보육원으로 오게 된 거예요. 선생님들은 제 어릴 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을 좋아했어요. 처음 봤을 때 너무 인상 깊어서 시간이 지나도 잊히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3살짜리 아이라고 믿기지 않게 굉장히 의젓하고 어른스러웠다고 해요. 할머니의 손을 잡고 낯선 곳에 왔는데도 울거나 떼쓰지 않고 마치 여기가 자기 자리인 것을 아는 것처럼 금방 적응했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눈이 얼마나 크고 또렷한지 만나는 사람마다 보석이 빛나는 것 같다고 감탄했다고 해요. 어릴 때 보육원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니 정말 왕방울만한 눈이 반짝거리더라고요. 인형처럼 동그란 눈에 반달 모양의 눈썹까지. 어린 저는 귀엽고 사랑스러운 외모로 선생님들은 물론 가끔 봉사하러 오는 분들에게도 사랑을 듬뿍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보육원에서의 생활이 별로 나쁘지 않았어요. 힘들거나 슬픈 기억도 없었고 아주 어릴 때부터 생활에서 익숙해져서 그런지 가족이 없다는 것도 저에게는 큰 문제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부모님 얼굴은 기억도 나지 않았고 거기 머무르는 친구들 모두 가족들이 없었으니까 이상하다고 생각되지 않았거든요. 원장님도 선생님들도 친구들도 정말 좋았고 진짜 가족은 아니지만 언니와 오빠들이 잔뜩 있는 것도 좋았어요.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서 외로운 것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막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쯤 저희 부모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곧 마흔을 앞두고 있던 부모님은 오랜 시간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했지만 잘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자연 임신을 기다려도 보고 나중에는 시험관도 시도해봤지만 10년이 넘는 노력 끝에도 결국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고 했어요. 교사로 일하는 아버지와 산부인과에서 일하던 어머니, 두 분 다 아이를 간절히 원했었는데요. 몇 년 전부터 보육원 봉사 활동을 시작하면서
꼭 아이를 내가 낳지 않더라도 괜찮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아이라는 존재 자체가 너무나 예쁘고 사랑스러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배 아파 낳지 않아도 이렇게 아이들을 예뻐해주고 사랑해줄 수 있구나라는 확신이 들어 입양을 결심하게 되었죠. 사실 저는 제가 행운아라고 생각해요. 누군가 들으면 부모님도 없고 가족도 없이 보육원에서 자랐는데 무슨 행운아? 라며 황당해할 수도 있는데요. 만약 저희 가정사가 그렇게 좋지 않았다면 그 집에서 행복한 유년 시절을 보내기 힘들었을 수도 있고, 오히려 좋은 선생님과 친구들이 있는 보육원에서 지낸 게 더 다행이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좋은 시설을 만난 것도 무척이나 행운인 거죠. 그리고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내다가 또 굉장히 좋은 부모님을 만났으니 이것 또한 정말 행운인 거예요. 그도 그럴 게 입양이라는 단어를 많이 듣지만 실제로 진행되는 사례가 엄청 많지는 않아요. 어린아이들은 비교적 입양률이 높은 편이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기회도 점점 줄어들거든요. 그러다 보면 언니 오빠 중에는 입양이 되지 않아 성인이 되면서 퇴소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때까지 돈을 모으거나 자신이 공부하고 싶은 방향을 정해서 자립하는 것이죠. 성인이 되는 순간부터 이 세상에 오롯이 혼자만의 힘으로 나서는 거예요. 물론 그 역시도 굉장히 멋진 일이지만 혼자서 견뎌내는 과정이 절대 쉽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 이미 초등학생이 되었는데도 좋은 부모님을 만나 입양을 간다는 건 정말 큰 행운이에요. 무엇보다 오롯이 혼자 견뎌야 할 세상에서 든든한 가족을 만났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죠.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는 마음이 아주 따뜻한 분들이었어요. 아이를 입양한 것에서도 알 수 있지만 저를 키우는 과정에서 늘 제 입장과 기분을 먼저 생각해 주었거든요. 또 어느 순간이든 제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신경 써주고 어루만져 주었는데 덕분에 좋은 점들도 정말 많이 배웠어요. 아마도 두 분이 제 곁에 계시지 않았다면 제가 지금과 같은 어른이 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해요. 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과 다른 사람을 대하는 법, 말하는 것 등등 전부 키워준 부모님 덕분에 배운 것이거든요. 엄마는 나를 키워줬잖아. 그런데 내 진짜 엄마는 나를 낳고 안 키웠어. 그러면 나쁜 사람일까? 난 그러면 나쁜 사람의 아이일까? 엄마가 아이가 어떻게 세상에 태어나는지 말해준 적 있지. 실제로 병원에서 아기가 태어나는 순간을 보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 수 있어. 엄마는 너를 키우고 있지만 한 번도 실제로 아이를 뱃속에서 돌보면서 세상에 태어나게 한 적은 없지. 둘 중에 뭐가 더 힘드냐고 물어본다면 비교를 할 수가 없어. 아이가 태어나는 그 순간 산모의 몸은 정말 찢어질 것처럼 아프거든. 너무 아파서 막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정신을 잃고 기절하는 사람들도 있어. 그리고 아이를 낳는 순간만 아픈 게 아니야. 아기가 태어나려면 엄마가 뱃속에서 10개월 정도를 품고 있어야 하는데 이게 또 정말 힘든 일이거든. 배가 얼마나 무거운지 제대로 걷기도 힘들고 허리가 휠 정도로 무게를 받치는 게 힘들어져. 또 마음대로 먹을 수도 없고 뭔가 먹으려고 할 때마다 자꾸 토할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해. 잠도 제대로 잘 수 없기도 하고 갑작스럽게 네가 뱃속에서 움직이거나 발길질해서 너무 아플 때도 있어. 10개월 동안 내 몸 안에서 작은 사람이 성장하는 것을 버텨낸다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너를 낳아준 어머니는 그 힘든 10개월을 버틴 거야. 어떤 사정이 있어서 너를 키워주지는 못했지만 네가 이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준 아주 소중한 분이란다.
결혼하기 전이나 남편이 없이 아이를 임신한 분들을 보면 한숨부터 쉬는 분들이 있어요. 남편 없이 아이를 낳아 키우는 분들을 보고서는 손가락질하거나 비난을 하는 분들도 있고요. 물론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텐데 대단하다고 응원해주고 안타깝게 생각해주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더 많죠. 아마 저도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그런 분들을 만났을 때 좋은 반응을 하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특히 보육원에서 자란 경험이 계속되었다면 책임감 없이 아이를 낳은 사람들을 보면서 더 큰 비난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랑 같이 보육원 생활을 했던 아이 중에서 출산에 대해 굉장히 회의적이고 부정적인 시선을 가진 애들도 있었거든요. 걔들은 키우지도 못할 아이를 왜 낳아서라는 말을 자주 하고는 했죠.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게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보육원에서 가족들 없이 외롭게 자란 친구들이라면 더더욱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부정적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해요. 하지만 어머니가 해주셨던 말씀처럼 10달이라는 시간 동안 뱃속의 아이를 무사히 출산했다는 것은 절대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생리통만 겪어도 너무 아프고 힘들고 어쩌다 위염이나 장염이 걸려서 배가 조금만 뒤틀리거나 아파도 고통스러운데 10개월 동안 뱃속에서 작은 생명을 키우면서 내 몸의 뼈가 다 벌어지고 감당하기 어려운 무게로 허리가 휠 정도로 힘들고 속이 자꾸만 울렁거리고 토할 것 같은 기분을 견딘다는 건 정말 엄청난 인내예요. 좋은 사람들과 가족들이 주변에 있어도 10개월간의 임신 기간은 쉽지 않은데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환경에서 그 과정을 이겨냈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직접 키우지는 못하지만 아이를 낳은 어머니들에 대해 부정적이지 않고 긍정적인 시선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준 저희 부모님에게도 감사한 마음이에요. 그 덕분에 저는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접을 수도 있었거든요. 제가 아무리 어린 시절부터 보육원 생활에 적응을 잘하고 딱히 불만 없이 좋은 시간을 보냈다고 해도 아마 청소년기쯤부터는 어느 순간에는 친부모님을 미워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학교에 들어간 이후부터 가족이라는 것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될수록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점점 깨달을 수 있었거든요. 또 자라면서 주변 사람들의 시선 또한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부모님이나 가족이 없는 아이들에게 세상이 얼마나 각박한지도 말이죠. 아마 그런 경험들이 계속 쌓였다면 언젠가는 저를 낳아준 부모님을 굉장히 미워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나를 낳아서 버리고 가서 이 험한 세상에 혼자 지내게 놔두었는지, 왜 나를 아무 곳에도 의지할 데 없는 고아로 만들었는지, 사람들의 시선이 야박해질수록 원망은 더욱 커졌을 거예요. 또 입양아라는 꼬리표 역시도 늘 저를 따라다니고는 했어요. 저희 부모님과 저는 눈에 띌 정도로 외모가 다르게 생겼거든요. 또 저희 집안은 제가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기 때문에 더 그랬을지도 몰라요. 저를 입양해준 부모님이 무척이나 감사하고 자랑스러워서 숨기고 싶지 않았고 부모님 역시도 숨길 일이 아니라고 늘 이야기해 주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좋은 시선도 있었지만 나쁜 시선도 같이 따라올 수밖에 없었어요. 아이들에게 입양하라고 험담을 듣거나 놀림을 받을 때면 화가 나기도 했죠. 불쑥 왜 우리 부모님은 나를 버려서 이렇게 놀림을 받게 만들지라는 생각이 올라올 때면 저는 어머니가 해주었던 말을 떠올렸어요. 힘든 상황에서도 저를 10개월 동안 보살펴 주었던 부모님의 모습을 상상하면서요. 그럴 때면 불쑥 올라왔던 친부모님에 대한 미움이 눈 녹듯이 사라지고는 했어요. 저를 놀리고 괴롭히고 편견으로 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미움도 금세 사라지고는 했죠. 너는 정말 특별하고 소중하단다.
이렇게 수없이 많은 아이 사이에서, 그리고 입양하려는 부모 중에서 우리가 만나게 된 것은 엄청난 확률이야. 우린 그 수많은 확률을 이겨내고 만난 사람들이지. 그러니 이것보다 더 특별할 수 있겠니? 어머니와 아버지는 입버릇처럼 저를 특별하다라고 이야기해주고는 했어요. 두 분의 훌륭한 육아 덕분에 저는 고아였음에도 입양아였음에도 질풍노도의 사춘기도 반항 없이 지나갈 수 있었고, 10대 시절 오히려 부모님과 보내는 시간이 가장 즐거울 정도로 사이가 좋을 수 있었죠. 함께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고 밥을 먹고 서로를 위해주고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가장 든든한 사람들이 저에게는 바로 부모님이었어요. 그리고 그 많은 것들을 저를 위해 해주신 부모님은 제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 제 꿈은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두 분처럼 되는 거였어요. 아버지처럼 교사가 될 수 있었지만 저에게는 간호사라는 직업이 더 멋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제가 활동적이고 바쁘게 움직이는 것을 좋아해서 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가장 큰 인상을 받았던 것은 고등학교 1학년쯤 어머니를 따라서 병원에 갔을 때였던 것 같아요. 개교기념일이라 학교에 가지 않았던 날인데 어머니가 오늘은 자신을 따라서 병원 구경을 가면 어떻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 전부터 어머니가 일하는 모습이 궁금했기도 해서 저는 좋다고 따라 나갔죠. 대학병원에서 일하던 어머니는 정말 하루 종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일을 했어요. 보고 있는 제가 다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를 정도였죠. 그리고 환자들의 상태를 하나하나 체크하고 유리 뒤에 아기들의 이름부터 특징까지 다 파악하고 있는 어머니를 보면서 저도 모르게 감탄이 새어나왔어요. 우와, 그렇게 많은 사람이 어디가 아픈지 어떻게 다 외워? 글쎄, 엄마가 머리가 너무 좋아서 그런가? 맞아, 우리 엄마 엄청나게 똑똑하니까. 칭찬은 고마운데 그런 것보다는 아마 관심 때문일 거야. 보통 대학병원까지 오는 분들은 장기적으로 다니는 분들이 많거든. 주로 입원이 필요한 상태로 방문하는 분들도 많고, 하루에도 몇 번씩 컨디션도 체크하고 별다른 이상이 없나 살펴봐야 하니까 주의 깊게 살펴볼 수밖에 없거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외워지더라고. 물론 전부 다 외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차트도 살펴보면서 체크하는 거지. 그래도 자주 만나보거나 특별한 사연이 있는 분들은 시간이 지나도 잊히지 않더라고. 신생아실 아이들도 그렇고. 처음에는 엄마도 막 간호사가 되었을 때 누워있는 애들을 보고 대체 자기 애가 누구인지 어떻게 알아보나 싶었어. 엄마 눈에는 전부 똑같아 보였거든. 선배 간호사들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누가 누구인지 알아보고 일을 하나 궁금했는데 어느 순간 엄마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딸도 간호사가 꿈이라면 언젠가 네가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모습처럼 될 수 있을 거야. 우리 딸은 엄마보다도 더 똑똑하니까 아마 훨씬 잘하지 않을까? 장래 희망을 조사할 때면 교사와 간호사를 둘 다 적어내고는 했는데 그날 이후부터 확실하게 마음을 굳혔어요. 제 꿈은 간호사가 되는 거였죠. 그리고 어머니처럼 대학병원에서 일하고 싶다는 꿈도 꾸게 되었고요. 원래도 공부는 열심히 했지만 그날 어머니를 따라 병원에 다녀온 이후 저는 목표하는 대학을 정하고 더 열정을 쏟았어요. 고등학교 내내 정말 열심히 공부했고 수능 날에도 후회 없이 퇴실을 했어요. 그렇다고 제가 만점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열심히 공부한 덕분인지 시험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후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시험장도 아주 쿨하게 빠져나왔어요. 시험이 끝난 이후 만족스럽게 나오는 제 표정을 보고 같이 웃어주던 부모님 얼굴이 아직도 떠올라요. 시험 내내 마음 졸이면서 두 분 다 휴가까지 쓰시고 제 학교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거든요.
날씨도 추운데 하루 종일 기다렸어? 여기 앞에 카페에서 기다리다가 끝날 시간 맞춰서 방금 나왔어. 그래도 집에 가서 쉬고 있지. 어제도 늦게까지 일했으면서. 우리 딸 시험 보느라 고생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래? 집에 있으려고 해도 마음 불편해서 못 있어. 너네 엄마가 시험 종을 일 때마다 얼마나 초조해하는지 나까지 심장이 벌렁벌렁 하더라. 당신은 너희 아빠도 옆에서 계속 수능 관련 기사 찾아보면서 코를 훌쩍이는 거 있지? 아휴, 이번 시험 어려워서 우리 딸 실망하면 어떻게 하냐고 어찌나 걱정을 하던지. 아, 내가 또 언제 그랬어? 엄마, 아빠 고마워. 나 시험 엄청나게 잘 본 것 같으니까 둘 다 걱정하지 마. 시험 보느라 내가 제일 고생했으니까 나 먹고 싶은 거로 사줄 거지? 그럼 우리 딸 뭐 먹고 싶어? 말만 해. 다 사줄게. 수능 성적이 나오고 정시 지원을 했는데 아주 당당하게 전부 다 합격을 했어요. 물론 제가 가장 가고 싶었던 대학에도 당당하게 합격했죠. 무려 제가 차석으로 입학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소식을 알려드리니 부모님은 정말 기뻐하셨어요. 간호 쪽에서는 들어가기 힘든 곳인데 합격했다니 우리 딸 정말 대단하다. 좋은 대학에 간 것뿐만 아니라 엄마랑 아빠는 네가 열심히 노력한 보상을 받은 것 같아서 그게 더 기뻐. 거기 가려고 네가 얼마나 밤낮 없이 공부했는지 옆에서 지켜봐서 잘 알고 있잖아. 그렇게 노력한 상을 받은 것 같아서 너무 기쁘다. 정말 잘 됐어. 축하해, 우리 딸. 대학에 입학한 이후에도 공부는 절대 놓지 않았어요. 든든하게 응원해주고 지원해주는 부모님이 있었기에 힘든 순간에서도 지치지 않고 달려나갈 수 있었죠. 학교 공부뿐만 아니라 국가고시까지 단 하나의 시험도 놓치지 않고 항상 응원을 해주었어요. 덕분에 저는 두 분의 사랑과 응원을 듬뿍 받으면서 대학에서도 마지막 학기까지 수석과 차석을 놓치지 않았죠. 국가고시 역시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했고 그 덕분에 취업을 하는 것도 다른 친구들에 비하면 수월하게 했던 것 같아요. 실습을 나갔던 병원들에서도 다들 저를 좋게 봐줘서 졸업할 쯤에는 교수님을 통해서 연락이 오기도 했거든요. 교수님도 제 덕분에 어디를 가면 체면이 선다면서 원하는 병원 어디든지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칭찬해주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드디어 제가 꿈꾸던 곳에서 근무를 시작했어요. 그쯤 어머니는 이제 나이도 있으시고 몸이 조금 더 편한 곳으로 옮기고 싶으시다며 동네 산부인과로 이직을 한 상태였는데요. 그래도 제가 어머니 딸이라는 소문이 병원에 다 났더라고요. 다들 그 어머니의 그 딸이라며 어떻게 모녀가 나란히 유명한 대학병원 간호사가 되었냐고 신기해하셨어요. 어머니 닮았으면 딸내미도 아주 똑똑하고 일도 잘하겠다며 기대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머니 명성 덕분에 괜히 더 가산점을 받고 들어가는 것 같아서 어깨가 으쓱하기도 했죠. 웨이팅 게일이라고 해서 병원에 들어가기 전 발령 대기 같은 게 있어요. 기다린다는 의미의 웨이팅과 간호사를 뜻하는 나이팅게일을 합친 단어인데요. 저 역시 웨이팅게일로 몇 달간의 여유가 생겼고 그 시간 동안 부모님과 여행을 많이 다니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단순히 여행만 다닌 것은 아니고 어머니와 함께 예전 제가 지내던 보육원과 그 근처 동네를 돌아다니기도 했어요. 이제 제가 성인이기도 하고 국가고시도 합격한 이후라 집중력이 흐트러질 걱정을 덜 해도 되니까 친부모님이나 원래 가족들에 대해서 찾아보려는 마음이었어요. 저 역시 저를 낳아준 부모님이나 혹시나 있을 가족들에 대해서 막연한 궁금증이 있었어요. 만약 아직도 살아있다면 친부모님은 어떤 분들일까 궁금하기도 했고, 혹시나 나에게 형제가 있는지는 아닐까, 그렇다면 어떤 애들일까 호기심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여유 있는 김에 부모님과 함께 보육원에서 원장님과 선생님들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들도 물어보고 동네 주변을 찾아보기도 했는데 다들 아는 바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동네 분들은 너무 오래전 일인데다가 보육원 주변이라 워낙 아이를 데려오는 사람들이 많아서 일일이 기억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렇게 어쩌면 내 가족에 대한 작은 실마리라도 알 수 있지 않을까 했던 여행은 아쉬움만 남기고 끝났어요. 그 후로도 실종 아동 전단 같은 게 보이면 유심히 살펴보기도 했는데 저나 가족에 대한 실마리는 찾을 수 없더라고요. 몇 달의 달콤했던 휴식이 끝나고 정식 발령이 난 이후부터는 아주 치열하게 살았어요. 대학병원은 교대 근무를 하는 데다가 갑작스러운 응급 상황도 많이 생기다 보니 입사하고 거의 2년 정도는 제대로 숨 쉴 시간도 부족했던 것 같아요. 눈 뜨면 출근을 했고 정신 차리고 보면 퇴근 시간이었어요. 때로는 제대로 떠지지도 않는 눈을 억지로 부릅뜨고 출근을 해야 하기도 했어요. 야근이나 당직 때는 체력이 바닥나서 제대로 서 있을 힘조차 없었죠. 하지만 그 힘든 시간을 견딜 수 있게 해준 것은 바로 출산이었어요. 아이가 태어나는 그 경이로운 순간을 옆에서 지켜보다 보면 어느새 힘든 일도 잊게 되더라고요. 어머니가 저에게 해주었던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어요. 생명이 탄생하는 그 순간, 아이의 울음소리와 아기를 품에 안아든 부모님의 기쁘고 안도하는 표정을 볼 때면 아무리 오랫동안 야근을 했어도 그 피로가 한 번에 날아가는 것 같았죠. 그리고 그렇게 태어난 아기들이 신생아실에 누워있는 모습을 볼 때도 힘이 났어요. 새근새근 작은 숨을 열심히 쉬고 있는 곤히 잠든 아이들을 볼 때면 내가 며칠이나 제대로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었는지 다 잊어버리게 되었죠. 탄생의 순간들과 아이들을 보면서 하루를 버티고 1년을 버티고 또 다음 해를 버티면서 제 경력도 실력도 성장해 나갈 수 있었어요. 산부인과의 간호업무는 주로 옆에서 의사와 조산사님을 돕는 일들이에요. 간호사가 직접 아이를 받거나 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입사 후부터 거의 5년 가까이 생명이 탄생하는 순간들을 계속 옆에서 봐서 그런지 언젠가부터 저도 거기에 더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산사가 되기 위해서는 간호사 자격이 있어야 하는데 이미 그건 갖추고 있으니 남은 것은 다시 공부를 시작하는 거였어요. 하지만 공부가 쉽지 않았는데요. 병원 업무가 많아서 공부를 할 틈이 없기도 했고 합격률 자체가 굉장히 낮았거든요. 그래도 마음속에 새로운 도전에 대한 열정이 한번 피어오르고 나니 꺼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족한 시간이지만 틈나는 대로 계속 조산사에 관한 공부를 하기 시작했죠. 큰 마음 먹고 도전한 시험에서 한 차례 실패를 맛보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음에는 될 거야 라고 다짐하며 수험생 시절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공부했던 열정을 다시 불피웠죠. 그날은 밤샘 근무가 끝난 이후 집에 가는 길이었어요. 이전에는 차를 타고 출퇴근을 했었는데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 게 공부하기에는 더 좋더라고요. 운전을 하면 책이나 내용 정리한 것을 볼 수가 없는데 지하철은 그냥 제가 앉아있기만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시험에 한 번 떨어진 이후로는 출퇴근 시간도 공부를 하기 위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했는데요. 지하철역의 플랫폼에서 열차를 기다리면서 앉아서 책을 읽고 있는데 한 칸 건너 의자에 앉은 여자분이 자꾸만 앓는 소리를 내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퇴근길이기는 했지만 오전 11시쯤이라 사람이 많은 시간이 아니라서 플랫폼이 별로 시끄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작은 소리이기는 했지만 그 여성분의 끙끙 앓는 듯한 신음이 제 귀에 들렸어요. 처음에는 잘못 들었나 싶어서 애써 무시하려고 했는데 슬쩍 보니까 점점 고개를 푹 숙이고 굉장히 괴로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명색이 간호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서 아픈 상태라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다 싶어 가까이 다가갔어요.
그런데 저는 가까이 다가가 여자분의 얼굴을 살폈다가 깜짝 놀랐어요. 저랑 너무나 똑같이 생겼거든요. 마치 잃어버린 자매나 쌍둥이는 아닐까 의심이 될 정도로 똑같았어요. 순간 너무 놀라서 상태를 살펴야 한다는 사실도 잠시 잊은 채 멍하니 그분을 바라봤어요. 119 좀 불러주세요. 어디가 불편하세요? 많이 아파요? 아기, 아기가, 아기가 날 것 같아요. 네? 저 산부인과 간호사예요. 죄송해요. 잠깐만 살펴볼게요. 잠시 그분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는데 겨우 힘을 내서 119를 불러달라고 말하더라고요. 머리는 온통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얼마나 힘든지 고개를 제대로 들지도 못하고 팔과 다리를 파르르 떨고 있더라고요. 저랑 너무 똑같은 얼굴이라 놀란 마음은 잠시 뒤로 하고 응급 상황인 것 같아서 얼른 가방에 넣어두었던 무릎 담요를 꺼내서 여자분의 하체에 덮어주었어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자분이 몸을 기우뚱하더니 제 쪽으로 쓰러지려고 하더라고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바로 짐을 한쪽에 팽개치고 입고 있던 옷을 바닥에 깔았고 여자분을 그 위에 눕혔어요. 바로 119에 전화해서 응급 상황임을 알렸고 양해를 구하고 아래쪽을 살펴봤는데 심각한 상황이었죠. 이미 입구가 열렸고 아기 머리가 살짝 비치고 있었거든요. 또 산모는 배가 아프니까 계속 힘이 들어가는 상황이라 아이는 점점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환자분, 지금 아이 머리가 곧 나올 것 같아요. 언제부터 그랬어요? 안 되는데 아직 예정일까지 몇 주 남았어요. 근데 배가 너무 아파요. 일단 119에 전화해서 오고 있는데 이 상태로 있으면 위험해요. 여기서 아이를 낳아야 할 것 같은데 할 수 있겠어요? 제가 도와줄게요. 안 돼요. 아직 예정일도 아닌데 우리 애 잘못되면 어떡해요? 이대로 놔두면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섣부르게 이동했다가 잘못될 수도 있고요. 벌써 아기 머리가 비치려고 하고 있어서 이 상태에서는 아이를 낳는 게 더 나아요. 지금 구급대도 오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저는 대학병원에서 산부인과 간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잘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 함께 해봐요. 저는 울고 있는 여성분을 달래서 아이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의사나 조산사는 아니지만 지금은 응급 상황이었고 그동안 옆에서 출산하는 과정을 보조한 것은 물론 조산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여성분에게 호흡법을 알려주면서 힘을 주도록 하기 시작했고 소란에 몰려든 사람들이 너도 나도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누군가는 자기 옷을 벗어서 곁에 둘러주기도 하고 어떤 분은 달려가서 영무원에게 알리기도 했죠. 영무원은 혹시 모를 응급 상황을 대비해서 빠르게 구급 상자를 들고 달려왔고 오는 길에 가지고 있던 담요와 모포들도 잔뜩 챙겨왔어요. 그걸로 여성분의 몸을 감싸주고 덮어주었고 구급 상자에서 소독약을 꺼내서 제 손에 다 발랐어요. 정말 다행인 것은 아이가 머리가 거꾸로인 여가가 아니었고 입구도 적당히 열려있는 상태라서 아기가 나오기 어려운 상태가 아니었어요. 너무 아파서 정신을 잃으려고 하고 있었지만 산모는 영양 상태도 좋아 보였고 힘을 주는 정도도 나쁘지 않았죠. 그렇게 한참을 힘을 주고 아이 얼굴이 점점 드러났고 이후 구급대원이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이 머리가 이미 나온 상황이라 이동을 할 수 없었고 구급대원과 함께 그 자리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진행했죠. 다들 처음 보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여성분의 주변을 둘러싸면서 밖에서 보이지 않도록 등을 돌려 가려주었는데
덕분에 찬바람이 들어오는 것도 막을 수 있었어요. 그 순간 모두의 바람은 딱 하나였을 거예요. 아이가 무사히 건강하게 태어나는 것 말이죠. 많은 사람의 기도가 통한 덕분인지 지하철 플랫폼에서 아이는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후부터가 정말 중요했죠. 혹시나 아이도 산모도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병원으로 이동이 필요했어요. 가장 가까운 병원이 제가 일하던 곳이었고 구급차를 타고 가는 동안 저는 미리 전화로 상황을 설명했어요. 다행히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선생님들과 간호사분들이 달려나왔고 탯줄도 채 자르지 못한 아이는 엄마와 함께 이동했어요. 저는 선생님들에게 출산 시간부터 과정, 그리고 얼마나 걸렸는지 등 전달한 상황들을 빠르게 알려드렸고 아이와 엄마가 눈앞에서 사라지고 나서야 의자에 앉아서 잠시 숨을 돌렸어요. 그리고 얼마나 지났을까? 잠시 후 같이 일하는 간호사분들이 와서는 산모와 아이 모두 무사하다고 알려주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 혹시 친척이야? 그때 외동딸이라고 들었던 것 같아서 형제는 아닌 것 같은데 자기랑 얼굴이 너무 똑같이 생겼던데? 그렇죠. 저도 보고 깜짝 놀랐다니까요. 아까 지하철에서 우연히 마주쳤는데 얼굴이 진짜 저랑 똑같더라고요. 저도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요. 두 사람이 무사하다는 이야기에 저는 잠깐 집으로 갔다가 저녁에 다시 출근했어요. 그리고 낮에 들어온 여성분의 상태를 체크하러 병실에 들렀죠. 안녕하세요. 몸은 좀 어때요? 선생님, 아까 지하철에서 저 도와준 분 맞죠? 진짜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저도 아이도 살았어요. 별 말씀을요. 이렇게 무사하시다니 정말 다행이에요. 그런데 선생님, 실례되는 질문이기는 하지만 혹시 뭐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네? 어떤 것 때문에 그러세요? 저기 혹시 정말 실례일지도 모르지만 혹시 부모님이나 가족분들 계세요? 어, 네?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저랑 얼굴이 너무 닮았는데 사실 제가 어릴 때 잃어버린 언니가 하나 있거든요. 1살 터울의 언니였는데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3살 때쯤에 보육원으로 보내줬다고 해요. 그 뒤로 쭉 찾고 있었는데 어디서도 소식을 들을 수가 없더라고요. 정신 차리고 선생님 딱 본 순간 저랑 너무 닮아서 혹시나 다른 분들도 두 분 가족이냐 자매냐고 막 너무 닮았다고 이야기하시길래 순간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갑작스럽게 가족을 물어보는 질문에 뭔가 싶었는데 알고 보니 자신의 잃어버린 언니인지 확인하고 싶어서였더라고요. 이야기를 듣는데 보육원에 보내진 시기도 제가 들었던 것과 비슷해서 더 놀랐죠. 사실 저는 보육원 출신이에요. 지금 부모님은 초등학교 입학쯤 저를 입양해 주었고요. 너무 어릴 때라 자세히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제가 보육원에 있을 때 선생님들 이야기로는 3살쯤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정보는 아는 게 없어서 저한테 동생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부모님 성함이나 이런 것도 기억을 못해요. 저도 너무 어릴 때라 언니에 대한 기억은 하나도 없어요. 언니가 보육원에 보내질 때쯤에 제가 2돌쯤 될 때였으니까 당연하겠죠. 대신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언니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어요. 꼭 한번 보고 싶다고. 그런데 어디로 갔는지도 알지 못하고 언니를 보육원에 보낸 외할머니도 마지막까지 절대 이야기하지 않고 돌아가시는 바람에 소식을 알 길이 전혀 없었죠.
기억에도 없는 언니지만 저에게는 남아있는 유일한 가족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아직도 찾을 수 있다면 꼭 찾고 싶었거든요. 오늘도 저희 언니랑 비슷한 시기에 보육원에 있었던 분이 얼마 전 연락을 해서 유전자 검사를 받았고 그 결과를 확인하고 나오던 길이었어요. 근데 가족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저랑 가족일 가능성이 있는 분이라면 실례인 줄은 알겠지만 유전자 검사를 같이 받아볼 수 있을까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라 잠시 망설여졌어요. 하지만 저 역시 제 가족에 대해 늘 궁금해왔고 혹시나 아직 만날 가능성이 있을까 작은 실마리라도 기대했었기에 어쩌면 좋은 기회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어요. 검사를 하기 전 부모님에게 우연히 지하철에서 태어난 아이를 받은 일과 아기를 낳은 산모가 제 외모와 너무 비슷하다는 이야기를 전했어요. 그 사람 언니도 보육원에 보내졌었다고 해서 유전자 검사를 받아볼까 하는데 정말 세상에 그런 우연이 다 있네. 네 생각은 어떠니? 나도 받아보고 싶어. 혹시나 진짜 내 자매라면 나도 알고 싶어.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같이 살았다고 하니까 그 이야기에 대해서도 듣고 싶고. 그래서 받아보고 싶은 마음인데, 만약 엄마랑 아빠가 불편하다면 안 받을게. 진짜 괜찮아. 어머, 얘는 어딘가에 네 가족이 있다면 당연히 찾아야지. 너도 늘 가족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고 이번 기회로 그 사연을 알게 될 수도 있잖니. 그리고 1살 터울의 자매라면 앞으로 우리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너에게 남은 시간을 함께 해줄 수 있는 든든한 가족이 남아있는 거잖아. 항상 외동딸로 자라서 외롭지는 않을까 걱정했는데 친자매를 찾을 수 있다면 우리는 기쁠 것 같아. 그렇게 지하철에서 처음 만난 여성분의 아기를 받은 것도 모자라 유전자 검사까지 하게 되었어요. 결과가 나오기까지 엄청 떨리고 초조하더라고요. 그 여자분은 벌써 몇 번 이런 경험을 했다고 하는데 매 순간 얼마나 긴장이 되었을까 싶었죠. 기대 반 걱정 반으로 결과를 확인했는데 진짜 놀랍게도 우리가 친가족일 확률이 99.99%라고 나왔어요. 결과가 나오자마자 저는 그분이 있는 병실로 뛰어갔죠. 갔더니 옆에는 남편으로 보이는 분이 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그날 아내 도와주신 분이죠? 듣던 것처럼 정말 외모가 꼭 닮았습니다. 한 번에 알아보겠어요. 제가 직업군인이라 훈련에 가 있는 바람에 바로 달려올 수가 없었습니다. 저 대신 이 사람 도와주고 저희 아이도 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아마 저희는 이렇게 만날 운명이었나 봐요. 검사 결과 봤어요? 결과요? 아직이요. 남편이 방금 우편물을 챙겨왔거든요. 확인했어요? 네. 저희 저희가 가족이라네요. 제가 잃어버린 언니가 맞나 봐요. 정말요? 세상에. 진짜 언니를 찾을 줄이야. 사실 이젠 아기도 태어났고 포기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는 동생이 있는 줄도 모르고 평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저에게 동생이 있었다니. 그것도 이렇게 예쁘게 생긴 동생이. 가족을 찾으면 어떤 마음일까 늘 궁금했는데 너무 기뻐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기쁘네요.
저도요. 저도요, 언니. 아, 엄마가 살아있었다면 진짜 기뻐했을 텐데. 우리 엄마 돌아가시기 전까지 계속 언니 이름 부르면서 찾았는데. 그, 어머니는 어떻게 된 거예요? 혹시 괜찮으면 자세히 말해줄 수 있어요? 제가 태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듣기로는 사고였다고 하더라고요. 갑작스럽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빈자리도 컸는데 출산 후에 엄마한테 갑자기 정신지체가 찾아왔어요. 말도 못하고 기억력도 자꾸 잃어버려서 도저히 애 둘을 키울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애 둘은커녕 하나도 제대로 건사하기 힘들었고 특히나 아직 아기들이 어려서 엄마의 손길 없이는 힘들었어요. 애들은 하루 종일 울고 엄마는 머리가 멍해져서 아무것도 못하다가 또 갑자기 허둥지둥 하면서 아기들 달래려고 하다가 남편도 없으니 오죽 상황이 심각했겠어요. 외할머니가 도와주기는 했지만 연세도 있으시고 자신도 앞으로 얼마나 살지 모르는데 이렇게 두고 가서는 안 되겠나 싶었나 봐요. 그래서 어느 날 언니를 먼저 보육원에 데리고 가버렸어요. 엄마는 처음에 자식 잃어버린 줄 알고 말도 못하면서 온 동네를 언니 찾겠다고 다 뒤지고 다녔죠. 그리고 얼마 후 외할머니는 저도 다른 보육원에 데려다 주었고 엄마가 그 사실을 알고는 아주 난리가 났었다고 해요. 맨날 울고 밥도 안 먹고 하루 종일 아기 찾겠다고 미친 사람처럼 뛰어다니고 그래서 결국 보낸 지 얼마 안 된 저를 다시 데려왔고 그나마 저라도 있으니 엄마가 진정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는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어린 저를 두고 정신없는 네 엄마랑 사느니 너도 보육원에 가는 게 훨씬 나을 거라는 말을 하고는 했어요. 그리고 엄마는 기억을 잃어가는 중에도 돌아가시기 전까지 언니를 정말 많이 그리워했고요. 매일 언니 이름을 혼자 중얼거리고 문 열리는 소리만 나도 뛰어나가기도 하고 집 밖에 3살 또래 아이들만 보면 달려가서 얼굴을 살펴보기도 했어요. 마지막 순간에도 언니 이름을 보면서 눈물을 보일 만큼 언니를 정말 그리워했죠. 그러다가 점점 몸이 안 좋아지셔서 결국은 폐암으로 전이가 심하게 된 상태라 항암 치료 도중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게 벌써 7년 전이에요. 어쩌면 마지막까지 언니를 보고 싶어 했던 엄마가 우리를 만나게 해준 건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이야기를 듣고 저는 동생의 손을 꼭 잡았어요. 처음으로 잡아보는 동생의 손은 정말 따뜻하더라고요. 그 후 동생은 아기와 함께 건강하게 퇴원을 할 수 있었고 저희는 엄마를 모셨다는 납골당으로 가서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저를 낳아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러 양부모님도 함께 갔죠. 양부모님에게 동생네 부부도 소개해드렸는데 마치 친딸을 찾은 것처럼 반겨주더라고요. 덕분에 저는 사랑하는 부모님의 동생과 제부, 귀여운 조카까지 가족이 갑작스럽게 늘어났는데요. 요즘은 매일 동생과 전화통화도 하고 아기 키우는 것에 관해 저와 어머니가 조언을 해주면서 함께 육아를 돕고 있어요. 아기에 대해서는 모르는 게 없는 어머니와 제가 가족으로 있어서 너무 든든하다고 동생은 이야기하는데요. 저 역시 예쁘고 마음씨까지 따뜻한 동생이 생겨서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동생의 출산을 도와주면서 얻은 경험으로 이번에는 조선사 시험에 꼭 합격할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